아이고, 그러니까 못 본 척 입 다물고 있었어야지. 남의 집 창고는 왜 열어봐서. 창고 안은 이미 연기로 꽉 차 있었고 저는 셔터 문을 주먹으로 두들기면서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도 밖에서는 대답 한마디가 없었어요. 문틈으로 마당이 보였습니다. 평상 위에 수박을 썰어놓고 앉은 시누이와 남편,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여 문 시어머니가 이쪽을 보면서 웃고 있었죠. 이제 진짜 끝이구나 싶어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셔터가 쿵 하고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쇠 긁히는 소리가 나더니 누군가 쇠지레로 문을 뜯어내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렸을 땐 저는 논뚝길 흙바닥에 누워 있었고 처음 보는 여자가 제 얼굴에 물을 끼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얼굴이 불빛에 드러난 순간 시어머니가 들고 있던 손전등을 떨어뜨리면서 비명을 질러댔죠.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시아버지가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부엌에서 아버님 드릴 물김치 물을 썰고 있었어요. 도마 위에 놓인 칼이 그대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며느리라고 부르신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우리 막내딸, 우리 지연이 하시면서 주머니에서 꼬깃 한 10,000원짜리를 꺼내 손에 쥐어주시던 분이었죠. 장례식장 구석에서 사흘 내내 울다가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상복 입은 시댁 식구들 얼굴이었어요. 조문객이 나가자마자 시어머니는 육개장 국물을 후루룩 들이켜면서 웃었고 시누이는 휴대폰으로 해외여행 패키지를 넘겨보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손톱을 매만지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이제 시장 점포세는 누구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시어머니가 국그릇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시끄럽다. 아직 정리도 안 끝났어. 저는 그때만 해도 그냥 정없는 사람들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사무제 지내고 나흘쯤 지난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현장 점검이 밀렸다며 새벽까지 안 들어왔고 저는 잠이 안 와서 아버님 짐이나 정리하려고 본가에 내려갔죠. 본가 창고 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칠 전부터 저거 다 태워버려야 한다고 노래를 부르던 그 창고였습니다. 안쪽 선반 구석, 비료 포대 뒤에서 종이 상자가 하나 나왔어요. 아버님이 늘 장부랑 서류를 넣어두시던 상자였죠. 상자 안에는 아버님이 병원에서 쓰시던 산소호흡기 부속이 들어 있었습니다. 줄끝이 칼로 자른 것처럼 반듯하게 잘려 있었어요. 그 아래 깔린 서류 한 장에는 제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고요. 사망보험 가입서였는데 계약자 칸에 남편 이름이, 도장은 제가 쓰지도 않는 막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못 일어났어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안 된다는 핑계로 본가에 더 자주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에는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 블랙박스 파일을 몰래 복사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 2달치를 통째로요. 본가에 갈 때마다 안방 서랍이며 쓰레기통까지 뒤져가며 병원 영수증이랑 약국 봉투를 챙겼고 요양병원 면회 기록까지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그러던 목요일 오후 창고 뒷문에서 쓰레기 봉투를 뜯고 있던 저를 시누이가 봤어요. 옳게, 남의 집 쓰레기통은 왜 뒤지고 있어? 저는 봉투를 얼른 내려놓으면서 웃었습니다. 아, 제가 반지를 잃어버려서요. 여기다 버린 것 같아서.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그래, 잘 찾아봐. 시누이는 그러고 돌아섰는데 대문을 나서자마자 어딘가로 전화 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나흘 뒤 남편이 저녁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이번 주말에 본가 가서 김장하자.
아버지 생전에 김장김치 그렇게 좋아하셨잖아. 저는 국그릇 든 손을 멈췄습니다. 갑자기 무슨 김장이야. 지금 10월인데. 어머니가 올해는 일찍 하신대. 당신 얼굴이 반쪽이야. 바람이라도 쐬고 와. 거절할 명분이 없었어요. 거절하는 순간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들킬 것 같았거든요. 토요일 밤 본가 마당에는 배추 절이는 대야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김장할 기미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낮부터 와서 평상에 수박을 썰어놓고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창고에 고춧가루 포대 있으니까 내가 좀 가져와라 하시길래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손전등을 들고 창고로 들어갔죠. 그런데 선반 위에 며칠 전에 봤던 그 종이 상자가 그대로 올라와 있었어요. 열어보니 안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상자 옆에 시어머니 손가방이 놓여 있었고 반쯤 열린 안쪽에 흰 봉투가 보였죠. 꺼내 펼친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제 이름으로 든 사망보험 서류가 한 장 더, 이번엔 수익자 칸까지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쥐고 뛰쳐나가려는데 셔터가 드르륵 내려갔고 밖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철컥하고 났어요. 어머니, 저 안에 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문 바로 앞에서 들려왔습니다. 알아. 알고 잠갔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서류는 뭐냐고요? 쓰레기통까지 뒤지고 다니더니 결국 내가 어떻게 될지도 알아버렸네. 뒤에서 시누이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옳게 가만히만 있었으면 우리 덕 보면서 편하게 살았을 거 아니야. 왜 굳이 그 상자를 열어? 진짜 병신같이. 남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셔터를 두들기면서 애원했어요. 여보, 나 좀 꺼내줘. 나 당신 마누라잖아. 남편은 딱 한마디 하고 물러섰죠. 조용히만 있었으면 됐는데. 왜 이를 키워? 시어머니가 문틈에 대고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 그렇게 아버님 하더니 이제 가서 실컷 효도해라. 그러고는 라이터 켜는 소리가 났고 문틈으로 불붙은 신문지 뭉치가 툭 떨어졌어요. 지포대에 불이 옮겨 붙는데 30초도 안 걸렸습니다. 연기가 목구멍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저는 바닥을 기면서 문 쪽으로 붙었어요. 문틈으로 내다본 마당에서 세 사람이 평상에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씨를 뱉으면서 웃는 소리가 불타는 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어요. 언니, 담배 좀 조심하지.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속으로 아버님하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셔터가 쿵 하고 안쪽으로 휘었어요. 쇠 긁히는 소리가 2번 나더니 문짝이 통째로 뜯겨나갔고 누군가 팔로 제 겨드랑이를 가마 밖으로 끌어냈죠. 논뚝길에 눕혀진 채 기침을 쏟아내며 눈을 떠보니 얼굴 왼쪽에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는 여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당 쪽에서 시어머니가 손전등을 떨어뜨리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게 뭐야? 쟤 죽었잖아. 10년 전에 저 창고에서 죽었잖아. 근데 왜 저기 있어? 여자는 대답 대신 저를 들쳐업고 논뚝을 띄었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쫓아나오는 소리가 났지만 마침 창고 지붕이 무너져 내리면서 불티가 마당까지 튀었어요. 소방차 사이렌이 마을 어귀에서 울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반대편 산길로 넘어갔죠. 그 소리는 새벽이 되자 점점 멀어지더니 결국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제가 창고 안에서 타 죽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여자가 저를 데려간 곳은 옆면 소재지 끝, 문 닫은 방앗간 2층 방이었습니다. 창문에는 비닐이 덧대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석유난로에서만 붉은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여자는 그을음 묻은 제 겉옷을 벗기고 마른 담요를 어깨까지 덮어준 뒤
뜨거운 물을 컵에 따라 손에 쥐어줬죠. 저는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를 내면서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왜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여자가 젖은 수건으로 제 목덜미를 닦아내다가 손을 멈추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송미강, 그 집 큰 며느리. 들고 있던 컵에서 물이 출렁 넘쳤어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서 딱 한 번 들은 이름이었습니다. 형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었고 형수도 그때 같이 갔다고 그 얘긴 다시 꺼내지 말아달라고 했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형님은 10년 전에 창고 불로 돌아가셨다고. 불에 타 죽은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물을 끓이고 있겠니? 형님이 난로 옆에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싼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너처럼 그 집 며느리였어.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해주겠지 싶었지. 그런데 어느 날 시장 점포 장부를 보게 됐어. 아버님 앞으로 들어온 세를 그 여자가 딴 통장으로 빼돌리고 있더라고. 그것도 몇 년째. 그냥 두셨어요? 아니, 통장 사본이랑 입금 내역 다 챙겼어.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겠다고 했지. 안 그러면 상인회에 다 까발리겠다고. 형님이 손바닥을 펴보이면서 말을 멈췄습니다. 손등부터 팔꿈치까지 이어진 화상 자국이 난로불에 그대로 드러났어요. 그날 밤에 시어머니가 나한테 꿀물을 타줬어. 우리 큰며느리 고생 많다면서. 그거 마시고 기억이 끊겼어. 정신 차렸을 땐 창고 바닥이었고 문틈으로 그 모녀가 들여다보고 있더라. 나는 문 옆에 뚫린 개구멍으로 기어나왔어. 얼굴 반쪽은 그때 이렇게 됐고 저는 담요를 움켜쥔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겪은 일이 10년 전에도 똑같이 벌어졌던 거예요. 손끝이 저려오는데 정작 눈물은 안 나오더군요. 아들 사업에 흠집 날까봐, 동네에 소문 날까봐. 며느리 목숨쯤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야. 그 집은 원래 그래. 그런데 형님은 오늘 어떻게 거기 계셨어요? 하필 그 시간에. 우연이 아니야. 나는 몇 년째 그 집을 지켜보고 있었어. 그 여자가 갑자기 김장한다고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아니까. 그럼 저를 아셨어요? 제가 그 집 며느리인 것도? 결혼식 날부터 봤어. 언젠가 너도 나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고 어젯밤에 마당에 대야 나와 있는 거 보고 밤새 논둑에 앉아 있었다. 형님이 벽 아래 숨겨둔 철제 상자를 꺼내왔어요. 안에는 두툼한 봉투와 손때 묻은 검은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시장 점포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랑 통장 사본이 우수수 쏟아졌죠. 노트에는 날짜별로 시어머니가 한 일과 돈이 오간 내역이 깨알같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죽은 사람이니까 예전 이름으로는 아무것도 못했어. 식당 설거지부터 새벽 시장까지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렇게 10년 버티면서 이걸 모았어. 저는 통장 사본 한 장을 손에 든 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6년을 남편이라고 부른 사람 이름이 입금자란에 떡하니 찍혀 있었어요. 남아있던 미련까지 그 자리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님이 켠 낡은 라디오에서 제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시골집 창고에 불이 났고 안에 있던 며느리가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이었죠. 이어서 남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목이 맨 채로 아내가 아버지 물건 정리한다고 들어갔다가 하면서 울먹이더군요. 저 사람 지금 울고 있어요. 저 집 특기야. 저러고 나면 다들 딱하다고 해주거든.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죽은 사람이 됐는데. 형님이 제 어깨를 붙잡고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잘 들어. 사람들이 아는 오지연이는 어젯밤에 그 창고에서 죽었어. 지금 나가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부터 저 사람들이 알게 돼.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그날부터 어떻게 움직일지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시장통 점포와 남편 사업, 두 개를 동시에 흔들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어요. 형님은 남편 업체 쪽을 맡기로 했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있는 시장통 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그런데 저를 알아보면 어떡해요? 형님이 거울을 들어 제 얼굴 앞에 대줬습니다. 셔터에 눌리고 그을려서 눈썹 한쪽이 없어지고 광대부터 턱까지 퉁퉁 부어오른 얼굴이 거울 속에 있었어요. 얼굴부터 치료해야 돼. 지금 상태로는 어차피 그냥 못 지내. 서울로 올라가 형님이 소개한 병원에 들어갔습니다. 화상 치료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붓기 빠지는데도 오래 걸렸어요. 사람들 앞에 설 때를 대비해 말투랑 목소리 톤도 조금씩 바꾸는 연습을 했죠. 사투리 억양부터 지웠습니다. 형님은 10년 동안 모은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제가 다른 사람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서류상 준비도 해뒀어요. 종이 위에 저는 지방의 상가를 몇 개 굴리는 젊은 건물주였습니다. 붕대를 풀던 날 거울 앞에 선 저는 한참을 눈만 깜빡였어요. 거울 속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매도 턱선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져 있었죠. 형님이 뒤에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물었어요. 이름은 뭐라고 부를까? 연우요. 하연우. 일주일 뒤 저는 검은 정장에 짙은 선글라스를 쓰고 형님이 몰고 온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아버님이 평생 걸레질하며 지킨 시장통 건물이 저 멀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분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난 10월 첫날, 저는 아버님이 평생을 바친 시장통 건물 앞에 검은 차를 세웠습니다. 기사가 내려 뒷문을 열어주는 동안 선글라스를 고쳐 쓰고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어요.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같이 뛰더군요. 2층 전체를 통째로 쓰겠다고 미리 사람을 통해 연락해둔 참이었습니다. 형님이 10년 동안 이 악물고 모아둔 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1층 관리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종종 걸음으로 뛰어나왔어요. 처음 보는 큰손 앞에서만 꺼내 쓰는 그 살가운 웃음을 얼굴 가득 띠고 있었습니다. 어머, 사장님이 그 유명하다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젊고 고우신 줄은 몰랐네. 시어머니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허리를 굽혔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손끝으로 살짝 내리고 몇 달을 연습한 낮고 느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층은 제가 다 쓸게요. 나눠 쓰는 건 딱 질색이라서. 계약금은 오늘 안에 넣어드릴게요. 시누이가 입을 반쯤 벌린 채 제 가방을 위아래로 훑었죠. 엄마, 저 가방 나 잡지에서 봤어. 돈 있어도 못 사는 거야. 시어머니가 딸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눈을 흘겼습니다. 얘가 손님 앞에서 무슨 소리야. 사장님, 우리 딸이 이 건물 관리를 다 맡고 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뭐든 편하게 말씀하세요. 두 사람은 제 얼굴을 코앞에서 마주보면서도 눈썹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저를 창고에 밀어넣고 자물쇠 채운 그 손으로 제 팔을 붙잡고 흔들면서 웃더군요. 아버님이 새벽마다 걸레 들고 닦으시던 계단을 저 두 사람이 밟고 서 있는 걸 보니 속에서 불이 확 치밀었지만 저는 속으로 하나부터 10까지 천천히 세면서 웃는 얼굴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보름 만에 2층에는 통유리에 원목 가구가 들어간 카페가 문을 열었어요. 시장 사람들 사이에 저기 서울 사람이 낸데레 하는 말이 돌면서 소문이 알아서 커졌죠. 개업하던 날 저는 두 사람을 특별한 손님으로 따로 불러 앉히고 준비해 둔 상자를 하나씩 내밀었습니다. 시누이가 리본을 뜯자 안에서 명품 가방이 나왔어요. 어머, 이거 진짜예요? 나 이거 못 구해서 반년을 기다렸는데.
앞으로 신세 질 텐데 이 정도는 해야죠. 사장님은 어쩜 이렇게 통이 크실까? 우리 아들도 사장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야 하는데. 아드님이 아직 혼자세요? 얼마 전에 며느리를 잃었어요. 시골집에 불이 나서 그만 내가 친딸처럼 예뻐했는데 아직도 밤마다 눈물이 나요. 시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바싹 마른 눈가를 톡톡 찍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잔을 들어 입을 댔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잔을 깨뜨릴까봐 아주 천천히 내려놨어요. 그날 이후 신우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제 카페에 올라왔죠. 소파에 다리 꼬고 앉아 커피 마시면서 자기 자랑 늘어놓는 게 유일한 낙이었고 저는 말 안 끊고 들어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사장님, 우리 건물 뒤에 창고 하나 더 올린 거 보셨죠? 그거 원래 허가 안 나는 자리인데 엄마가 다 알아서 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상인분들은 아무 말 안 하시고요. 1층 반찬 가게 아줌마가 새 좀 봐달라고 울고불고 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싫으면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뒤에 들어오겠다는 사람 둘 섰다고. 관리자님은 성격이 확실하시네요. 장사꾼들은 세게 나가야 말을 들어요. 우리 엄마한테 배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잔을 채워줬고 그동안 형님과 준비한 대로 신우이가 흘리는 말들을 하나씩 남겨뒀습니다. 그 무렵 형님은 남편 업체 쪽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점검 맡기던 건물주들을 하나씩 만나 이야기를 듣고 경쟁 업체 쪽에 슬쩍 자리를 열어줬죠. 큰 계약처가 하나둘 다른 데로 넘어갔고 남편 업체 이름은 시청 등록업체 목록에서 자꾸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10월 말 시어머니가 지역 유지들 불러 모은 저녁 자리에 저도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일부러 30분쯤 늦게 도착해 시선을 한꺼번에 끌었습니다. 여기 이분이 내가 말한 그 젊은 사장님이셔. 서울에서 건물만 몇 개 굴리시다 내려오셨대. 옆자리 부동산 사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물었어요. 요즘은 어디다 넣어야 돈이 붙습니까? 저는 상가는 손 뗐어요. 지금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사실 저는 그 자리에 오기 전에 밑작업을 해뒀습니다. 지난달 모임에서 알려준 데다 그 부동산 사장이 소액을 넣었는데 한 달 만에 진짜로 돈이 불어났거든요. 형님이 우리 돈으로 그 사장 수익금을 몰래 채워 넣어준 것이었죠. 부동산 사장이 술잔을 들고 떠들었어요. 사모님, 지난번에 사장님이 알려주신 거 나 진짜 재미 봤어요. 한 달 만에 이만큼 붙었다니까. 시어머니가 눈을 크게 뜨더니 제 쪽으로 몸을 확 돌렸습니다. 사장님, 나도 좀 끼워주면 안 될까? 돈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글쎄요, 적은 돈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서요. 건물 잡히면 되지. 우리 건물이 얼만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몇 번이나 저를 찾아와 투자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계속 욕심을 부추겼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평생 일군 시장통 건물을 담보로 큰 돈을 마련해 제가 알려준 곳에 넣었어요.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실제로는 형님이 오래전부터 허점을 다 찾아둔 부실한 데였죠. 도장 찍고 나온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흔들면서 웃던 얼굴을 저는 오래 기억해뒀습니다. 같은 시기 남편은 밤마다 읍내 술집을 드나들기 시작했어요. 계약이 끊기고 직원까지 나가자 견디지 못한 모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오빠 흉을 보다가 무심코 흘린 가게 이름이랑 자주 가는 시간대를 저는 그날 밤 바로 형님에게 넘겼죠. 형님은 그곳에서 남편이 어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지 확인했고 남편이 여자들 사이에서 넥타이 풀고 웃어대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11월 어느 밤 형님이 그 자료를 제 앞에 펼쳐놓고 물었어요. 이제 터뜨릴까?
아니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저 사람들 아직 웃을 일이 남았거든요. 11월 중순 어느 오후 세를 조정하겠다는 핑계로 1층 관리실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서니 안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길래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그대로 멈춰 섰어요. 살짝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한복 차림 중년 여자랑 마주 앉아 사진첩을 넘기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상에는 커피랑 과일이 그득하게 차려져 있었죠. 우리 아들이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장이에요. 요양원 원장님 따님이라면 우리 아들이랑 딱 어울리지. 중매쟁이가 사진 한 장을 짚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그댁 요양원 건물만 해도 어디예요. 그쪽에서도 아주 마음에 들어 하십니다. 시누이가 손뼉을 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상견례는 다음 주 토요일로 잡아요. 그날 우리 오빠 현장 없는 날이거든. 이번엔 제대로 된 며느리를 봐야지. 지난번 같은 애는 2번 다시 안 들여. 저는 문고리에서 손을 떼고 소리 없이 뒤로 물러섰어요. 제가 창고에서 죽은 지 아직 6달도 안 됐습니다. 제 옷도 아직 그 집 장롱에 그대로 걸려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은 벌써 더 좋은 혼처 잡겠다고 잔치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주먹을 얼마나 세게 쥐었는지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벌겋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형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그 잔치상 제 손으로 엎어버릴 거예요. 어떻게 할 생각인데? 신부집부터 알게 해야죠. 자기가 누구랑 결혼하려는 건지. 좋아. 나는 그날 아침에 맞춰서 그쪽 자료를 보낼게. 며칠 뒤 저는 요양원 원장 딸이 일주일에 2번씩 들른다는 읍내 필라테스의 회원으로 등록했습니다. 나란히 매트를 깔고 2번 얼굴을 익힌 뒤 저는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를 흘렸어요. 그댁 어른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던데요. 세입자들이 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리까지 있더라고요. 원장 딸이 눈을 크게 뜨면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정말요?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건물도 은행에 담보로 들어가 있다는 말이 있던데 뭐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죠. 괜한 말 했나 보다. 아니에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말하면 오히려 의심받을 것 같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아침 형님은 남편이 여자와 함께 모텔을 드나든 기록과 사진 몇 장을 이름 없이 신부 쪽에 보냈습니다. 정오 무렵 읍내에서 제일 큰 한정식집 안방에는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음식이 차려졌죠. 저는 옆방을 미리 잡아놓고 안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원장 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서자마자 손에 든 봉투를 시어머니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상위 접시 사이로 자르륵 흩어졌어요. 이게 사모님 아드님이에요? 이런 사람인 줄 알면서 저한테 소개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이거 다 꾸며낸 거야. 우리 아들이 그럴 애가 아니에요. 건물도 담보로 잡혀 있다면서요? 저희한테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혼담 없던 걸로 할게요. 아가씨, 잠깐만요. 앉아서 얘기부터 들어보고. 원장 딸은 그 말만 남기고 방문을 쾅 닫고 나갔죠. 10분쯤 뒤 넥타이를 손에 쥔 남편이 숨을 헐떡이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현장이 늦게 끝나서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아들 뺨을 후려쳤어요. 철썩하는 소리가 옆방까지 들리더군요. 이 망할 놈아. 내가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한지 때문에 혼담이 다 깨졌다. 어머니, 대체 뭘 봤다는 건데?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그렇게 술집이나 들락거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해? 너는 뭐 잘한 거 있어?
내 카드값이나 갚고 입을 놀려. 세 사람이 상 앞에서 서로 고함치고 삿대질하는 동안 종업원들이 문틈으로 그 광경을 슬쩍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옆방에서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뒷문으로 나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시장 상인회장을 국수집에서 만났습니다. 아버님 살아계실 때 같이 시장을 일으킨 분이었죠.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뒤에 불법으로 올린 창고 자료도 있고 상인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녹음도 있습니다. 회장님이 서류를 넘기다 말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걸 대체 어디서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쫓겨날까봐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일 아침에 사람들 모아주세요. 기자 쪽에도 제보는 해둘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살아계셨으면 이런 꼴은 절대 없었을 거요. 다음 날 아침 시장 입구는 앞치마를 두른 상인 수십 명이 들고 나온 팻말로 가득 찼습니다. 제보받고 나온 취재진까지 도착하자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뛰어나왔지만 성난 상인들에게 둘러싸여 한마디도 못했어요. 놀라서 하얗게 굳어버린 두 사람 얼굴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죠. 같은 시각 형님은 지역 맘카페와 자영업자 단톡방 몇 군데에 남편의 술집 사진이랑 영상, 그리고 예전에 직원 임금 떼먹었다는 제보까지 함께 올렸습니다. 성실한 동네 사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의 실체가 반나절 만에 쫙 퍼졌어요. 계약 취소 전화가 쏟아졌고 남편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폭로가 터진 다음 날 아침 시장 건물 정문에는 군청에서 나온 사람들이 붙인 노란 종이가 나붙었어요. 뒤편에 몰래 올린 창고를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서였죠. 그 아래에는 기한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그 종이 앞에 모여 혀를 찼어요. 아버님이 평생 걸레질하며 지킨 건물이 하루아침에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건물을 잡히고 밀어넣은 그 상품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까지 왔어요. 돈 돌려받을 길이 막혔다는 것이었죠. 대출금까지 갚기 어려워지자 채권 처리하러 나온 사람들이 관리실 앞물건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책상 서류를 뒤집어 엎으면서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조차 되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어머니 팔을 잡아당기면서 소리쳤습니다. 엄마, 이거 뭐야? 우리 이제 진짜 알거지 되는 거야? 아니야. 그 사장님이 분명히 된다고 했어. 뭔가 잘못된 거야. 남편 사정은 더 처참했어요. 시청 등록에서 업체 이름이 빠졌고 이미 진행하던 공사건을 두고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계약금 돌려달라는 건물주들이 사무실로 몰려와 항의했고 10년 넘게 쌓아 올린 이름이 넉 달 만에 바닥으로 떨어졌죠. 저는 관리실 화면으로 지하 보일러실에 숨어든 남매를 지켜봤습니다. 취재진 피해 도망친 두 사람이 먼지투성이 바닥에서 서로 삿대질하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시누이가 오빠 옷깃을 잡아채면서 악을 썼습니다. 오빠 하나 잘못 만나서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됐어. 나 이제 어디 가서 얼굴을 들어. 내가 세입자들한테 그렇게 안 굴었으면 시위가 났겠어? 다 내가 자초한 거야. 나 사채 이자만 매달 얼만 줄 알아? 오빠가 갚아. 내가 무슨 돈이 있어. 나도 지금 죽게 생겼는데. 옆에서 화면을 보던 형님이 팔짱을 낀 채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어요. 이 꼴 한번 보겠다고 내가 10년을 버텼다. 아직 남았어요. 제일 큰 거요. 저는 그날 저녁 옷장에서 제일 화려한 옷을 골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은 채 관리실 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서류 더미 위에 엎드려 있었어요. 며칠 사이 얼굴이 반쪽이 되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죠.
저를 보자마자 무릎걸음으로 다가와 제 치맛자락을 두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사장님, 나 좀 살려줘. 이 건물 넘어가면 나는 길바닥에 나앉아.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뭐든지 할게. 말만 해봐. 경매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빚을 정리할 방법을 찾아볼게요. 대신 건물은 제게 넘기셔야 하고요. 전부를 넘기면 나한테는 뭐가 남아? 그럼 하지 마세요. 선택은 사모님이 하시는 거니까요. 시어머니는 10분 넘게 울고 매달리다가 결국 미리 준비된 서류를 붙잡고 몇 번이나 망설였어요. 그러다 끝내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저는 그 종이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죠. 그러고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어서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어머니, 이제 좀 알아보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눈을 몇 번 깜빡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나한테 어머니라고 했어? 창고 문 잠그면서 하셨던 말 아직도 기억나요. 아버님한테 가서 실컷 효도하라고 하셨죠? 시어머니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쫙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내가 지연이야? 그럴 리가 없어. 너는 그날 그 창고에서 탔는데 저도 죽은 줄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사셨어요. 아니야. 이건 말도 안 돼. 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봐줘라. 시어머니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가슴을 움켜쥔 채 옆으로 쓰러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시어머니를 잠시 내려다보다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와 형님은 읍내가 내려다 보이는 집 거실에 마주 앉아 술을 한 잔씩 따랐죠. 긴장이 풀리고 나니 그제야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형님이 잔을 부딪히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이겼다. 아직 하나 남았어요. 아버님, 그렇게 만든 일은 따로 밝혀야죠. 호흡기 부속이랑 보험 서류, 블랙박스 기록까지 다 챙겼지?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가져갈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받게 할 거고요. 우리는 새벽까지 서류를 봉투에 나눠 담다가 소파에 나란히 기대어 잠이 들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한동안 천장만 바라보던 시어머니는 몰래 병실을 빠져나와 어두운 주차장에 서서 어딘가로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지금 당장 만나자.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이번엔 꼭 좀 도와줘. 다음 날 아침 8시 저는 창가에 서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밤새 정리한 서류 봉투가 식탁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이제 경찰서 갈 시간만 기다리면 되는 참이었어요.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종종 걸음으로 지나가고 있었고 저는 오랜만에 어깨에서 힘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켜놓은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속보 알림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화면에 제 얼굴 사진이 큼지막하게 떴습니다. 창고 불나기 전 옛날 얼굴이랑 지금 얼굴이 나란히 붙어 있었죠. 아래로는 요양병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며느리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자막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뜨거운 커피가 발등을 적셨는데도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왜 내 얼굴이 저기 나오지? 형님이 안쪽 방에서 뛰쳐나와 화면을 보더니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늙은 여자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였어. 화면 속 기자는 사건을 하나씩 전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호흡기 줄이 손상된 정황을 확인했고 가족들은 며느리가 손을 댄 뒤 창고 불에 죽은 척하고 숨어 지낸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었죠.
며느리 이름으로 미리 들어놓은 사망보험 서류와 병원 면회 기록이 화면에 그대로 비쳤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 혼자 창고에 들어가는 걸 똑똑히 봤다는 사람까지 뒷모습만 나온 채 인터뷰를 했어요. 누가 봐도 제가 범인처럼 보이게 이야기가 착착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 보험 서류, 그날 밤에 제가 창고에서 본 그거예요. 처음부터 저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만들어둔 거고요. 저 여자는 처음부터 저걸 쥐고 있었어. 내가 창고에 갇히던 그날 이미 다 만들어놨던 거지. 그럼 왜 그때는 안 쓰고요? 내가 죽었으니까 쓸 일이 없었지. 그런데 내가 살아 돌아왔잖아. 어젯밤에 서랍에서 꺼내기만 하면 됐던 거야. 봤다는 사람은요? 그 목격자는 어디서 났을까요? 그날 마당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겠지. 그때는 돈으로 입을 막았다가 이번엔 돈으로 입을 열게 한 거고. 지금 그거 따질 시간 없어. 봉투만 챙겨. 빨리 나가야 돼. 짐은요? 여기 두고 가. 목숨보다 중요한 짐은 없어. 그때 창밖 아래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봉투만 겨우 끌어안고 형님을 따라 비상계단으로 달렸어요. 철문을 밀고 나서는데 위층에서 사람들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마주칠 뻔했죠. 형님이 골목 안쪽에 세워둔 낡은 트럭을 몰아 큰 길을 빠져나갔고 저는 뒷좌석 아래로 몸을 숙인 채 숨을 죽였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차는 읍내를 완전히 벗어나 문 닫은 지 오래된 외곽 정미소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쌀겨 냄새랑 녹슨 기계뿐인 그곳이 우리의 새 은신처가 되었어요. 그날 오후 형님이 켠 낡은 라디오에서 시어머니와 남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기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를 친딸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가 우리 영감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우리 재산까지 통째로 빼앗아 갔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은 줄 알고 반년을 울었습니다. 살아서 저러고 다녔다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들 지금 카메라 앞에서 저런 말을 하고 있어요. 저건 저 집 특기야. 자기들이 피해자인 척하는 거. 제가 쫓기는 몸이 되자 시어머니가 도장 찍어준 서류까지 제대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악독한 며느리 당장 잡아들이라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다 무너졌던 두 사람은 반나절 만에 다시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고개를 빳빳이 들었어요. 밤이 되자 사정은 더 나빠졌죠. 남편이 아는 사람들을 풀어 저를 찾고 다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보다 그쪽 사람들이 먼저 정미소 근처까지 돌아다닌다는 말도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끌어안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릎을 세웠습니다. 그냥 경찰서로 걸어 들어갈래요. 가서 다 말할 거예요. 제가 안 했다고 증거도 여기 있다고요. 형님이 제 앞을 가로막아 앉으면서 두 어깨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생각해. 지금은 저 사람들이 먼저 낸 자료만으로 내가 의심받고 있어. 우리가 가진 것도 정리해서 제대로 내야 돼.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잡히면 저는 아버님 죽인 사람이 돼요. 평생 그 소리 들으면서 살아야 한다고요.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말해봐요. 뭐든 할게요. 저 세 사람이 서로를 물어뜯게 만드는 거야. 그게 가능할까요? 저 사람들은 뭉치면 무섭게 뭉치잖아요. 저 셋은 믿어서 뭉친 게 아니야. 서로 약점을 쥐고 있으니까 붙어 있는 거지. 한 명이라도 자기 살겠다고 빠져나가면 금방 깨져. 형님이 시멘트 바닥에 종이를 펼치고 우리가 모아둔 것들을 하나씩 손끝으로 짚어 나갔습니다. 신우이는 매달 돌아오는 사채 이자 막느라 눈이 뒤집혀 있었고 남편은 어머니 몰래 돈을 빼돌려
혼자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가 돈 챙겨서 혼자 도망친다는 걸 시누이가 알면 가만히 안 있겠네요. 그 여자가 제일 먼저 뒤집어질 거야. 그리고 시어머니한테는 딸이 등을 돌린다고 흘려주고 셋을 한자리에 몰아놓고 서로 입으로 다 불게 만드는 거군요. 그래. 우리 입이 아니라 저 사람들 입에서 나와야 사람들도 의심하기 시작할 거야. 그때 정미소 창문 밖으로 손전등 불빛이 길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벽에 몸을 딱 붙였어요. 자갈 밟는 발소리가 창문 아래에서 잠시 멈췄다가 한참 뒤에야 다시 멀어져 갔죠. 형님이 낡은 가방에서 손톱만 한 물건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리를 잡아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야. 오늘 낮에 내 남편 사무실에 하나 두고 왔어. 거길 어떻게 들어가요? 지금 온 동네가 우리를 찾고 있는데. 그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며칠 전부터 밥을 샀어. 오늘은 내가 대신 걸레질 좀 해드리겠다고 하고 들어갔지. 10분이면 충분해. 형님은 이런 걸 언제 다 준비하셨어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10년 동안 배운 게 이런 것뿐이야. 형님이 소리 없이 휴대전화 2대를 꺼내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내일 아침 9시. 나는 시누이한테, 너는 시어머니한테. 제가 누군지 눈치 못 채게 해야겠네요. 이번에 제대로 흔들어야 돼. 그래야 저희끼리 서로 의심하기 시작해. 저는 휴대전화를 손에 꼭 쥔 채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미끼를 던지기로 한 다음 날 아침 9시 정미소 안에는 아직도 새벽 냉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형님이 먼저 휴대전화를 켜고 시누이 번호를 눌렀는데 전화를 걸지 않고 사진 몇 장과 짧은 글만 보내는 방식이었죠. 남편이 다음 주에 혼자 배 타고 나가는 걸로 보이는 예약 화면이랑 혼자 돈 챙겨 뜰 거라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형님이 전송 단추를 누르고 전화기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내 차례야. 목소리가 떨리면 어떡하죠? 짧게 끊어. 길게 말할수록 눈치채.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목소리를 낮게 깔아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3번 울리고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누구야? 이거 무슨 번호야? 사모님,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따님이 요즘 여기저기 사람을 만나고 다니세요. 우리 애가 대체 누굴 만나? 빚 정리해주는 조건으로 사모님이 시킨 일을 말하겠다고 한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요. 잠깐, 당신 누구야? 여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저는 손바닥이 흠뻑 젖은 걸 알았습니다. 형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이제 서로 확인하려 들 거야. 과연 그날 저녁 3사람은 남편이 몰래 얻어둔 사무실로 하나둘 모여들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안에서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배편은 언제 끊었어? 혼자 도망갈 생각이었지?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거 끊은 적 없어.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발뺌을 해? 나는 빚쟁이한테 쫓겨다니는데 오빠는 돈 챙겨서 뜬다고? 둘 다 조용히 해. 엄마는 또 뭐야? 내가 밖에 나가서 우리 집 일을 떠들고 다닌다며? 엄마,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없기는 뭐가 없어. 씀씀이 감당 못해서 제 살길 찾겠다고 엄마까지 팔아먹으려는 거잖아. 3사람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머니가 무슨 자격으로 큰 소리야? 아버지 호흡기줄 손보자고 먼저 말한 사람이 누군데? 이놈이 정신이 나갔나? 손 뗀 건 너잖아. 내가 언제 내 손으로 했어? 그럼 그날 병실 복도 영상 지우라고 한 건 뭔데? 나한테 싹 없애라고 했잖아.
야, 너 지금 그걸 왜 입 밖에 그 입 다물어. 옆 사무실에 다 들린다. 잠시 조용해졌다가 남편이 무언가를 탁자 위에 툭 던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나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날 창고 앞에서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나 협박하는 거니? 내가 내 애미를 협박해? 나도 살아야지. 어머니 혼자 빠져나갈 생각은 하지 마. 오빠, 그럼 10년 전에 그 언니도 이렇게 한 거야? 큰형님도 그 창고에 가둔 거냐고? 이 배은망덕한 것들. 다 너희 잘 되라고 한 짓이야. 곧이어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와 비명이 터졌습니다. 세 사람이 결국 몸싸움까지 벌인 모양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바라보면서 말했죠. 됐어. 이제 더 미룰 이유 없어. 저는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아버님 호흡기 부속이랑 잘린 줄, 제 이름으로 든 사망보험 서류, 차에 남아있던 기록, 신우이가 카페에서 떠들던 목소리, 그리고 세 사람이 서로 책임 떠넘기며 했던 말까지 전부 정리했어요. 한 군데에만 맡기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것마저 묻히면 우리는 정말 끝이에요. 이번엔 안 묻혀. 자료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 그날 밤 그 사무실에서는 결국 신고가 들어갔고 몸싸움을 벌이던 세 사람은 출동한 경찰과 마주쳤어요. 그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물건이랑 서로 주고받은 말까지 수사에 들어갔죠. 며칠 뒤 조사받으러 가는 세 사람 모습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푹 숙였고 남편은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 못했어요. 저 역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았고 제가 제출한 자료와 그날 상황이 하나씩 확인되면서 저를 둘러싼 혐의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뒤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세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유리벽 너머로 세 사람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리벽 가까이 다가왔죠. 얘야,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줘라. 여보, 내가 잠깐 미쳤었어. 나 좀 도와줘. 우리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 세월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뭐였는데요? 나는 시킨 대로만 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고.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믿으셨어요. 이제 한 짓대로 벌 받으세요. 저는 그 말만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세 사람이 또 서로 잘못이라며 소리 높이는 게 들렸지만 저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세 사람이 잡혀간 지 몇 달이 지난 뒤 마지막 재판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에게는 남은 생의 대부분을 안에서 보내야 할 만큼 무거운 형이 선고되었고 남편과 시누이도 오랜 세월을 갇혀 지내야 했죠. 판결문 읽는 소리를 듣던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고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시누이는 아니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직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뒷줄에 앉아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나중에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세 사람은 갇힌 뒤에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하더군요. 변호사를 만날 때마다 자기 형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고 상대방 탓만 늘어놓았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이 다 꾸민 일이라고 했고 남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했으며 시누이는 자기만 억울하게 끼었다고 울었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단단히 묶여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만 살겠다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다음 주 저는 변호사와 함께 시장통 점포로 갔어요. 아버님이 쓰시던 안쪽 방은
몇 달째 아무도 손대지 않아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습니다. 낡은 장부들, 손때 묻은 돋보기, 반쯤 남은 스카치 테이프까지 그대로였죠. 저는 아버님이 늘 앉으시던 계산대 의자 등받이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다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변호사가 계산대 아래 합판을 손등으로 두드려 보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사모님, 여기 안쪽이 비어 있습니다. 합판을 뜯어내자 벽 안쪽에 작은 금고가 박혀 있었어요. 번호는 아버님이 해마다 잊지 않고 챙기시던 제 생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에서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가 나왔죠. 겉에는 아버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 3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아버님 글씨예요. 이거 아버님 글씨 맞아요. 변호사가 종이를 조심스럽게 펼쳐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통 점포를 비롯해 당신이 가진 것 전부를 제게 남기고 싶다는 아버님 뜻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를 친딸로 여겨왔고 이 집안에서 마음이 고운 사람은 하나뿐이니 그 아이에게 다 맡긴다는 문장이 이어졌죠. 마지막 줄에는 우리 막내딸, 고생 많았다는 짧은 인사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여 주저앉았고 몇 달 동안 참아온 울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와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버님, 왜 이걸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 혼자 이런 걸 써두고 가셨어요? 옆에 서 있던 형님이 제 등을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아버님도 그 집 사람들을 마음 놓고 믿지는 못하셨나 봐.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아버님은 살아계셨을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다 알았겠어. 아버님도 내가 평생 그렇게 자책하며 살길 바라시진 않을 거야. 변호사를 통해 유언의 효력과 상속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어요. 앞서 시어머니에게 받아둔 서류까지 정리되면서 시장통 건물은 온전히 제 이름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뒤편에 불법으로 올린 창고를 헐어냈고 그 다음엔 시누이가 제멋대로 올려놓은 세를 다시 조정했죠. 소식을 들은 상인들이 앞치마 차림 그대로 관리실로 몰려왔어요.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제 두 손을 붙잡고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요? 우리 다 짐 싸서 나갈 판이었는데. 저한테 갚지 마시고 회장님 생각날 때 한 번씩 웃어주세요. 이건 원래 그분이 하시던 방식이에요. 상인회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목맨 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아요. 딱 그분 하시던 그대로네. 형님도 마침내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복수를 위해 형님에게 받은 돈도 넉넉히 보태서 그대로 돌려드렸어요. 형님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 석자가 적힌 서류를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죠. 송미강. 이 이름 소리내서 불러보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이제 어디 가서든 당당하게 말해요. 송미강이라고. 그래. 죽은 사람 노릇은 이제 그만해야지. 봄이 오던 어느 주말 오후 저와 형님은 아버님이 잠들어 계신 곳을 찾았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소리가 오래 이어졌죠. 아버님,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님 가게도, 아버님 이름도 제가 지켰습니다. 형님이 옆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저도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도 형님을 반가워하실 거예요. 저를 살려주신 분이니까요. 내려오는 길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같은 집에 시집와서 같은 창고에 갇혔던 두 사람이 이제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뭘 할 생각이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죠. 그동안 시작도 못 해봤잖아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어디 가고 싶은데? 불 구경 말고 꽃 구경이요. 우리는 차에 올라 남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한참을 달리자 길가에 매화가 하얗게 핀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내리자 찬바람에 실려온 꽃 냄새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연기 냄새만 맡아도 손이 덜덜 떨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형님을 향해 웃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를 살린 건 복수심만이 아니었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이 내민 손이 있었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이웃들이 있었으며 세상을 떠난 뒤에도 며느리를 믿어준 아버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진실은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혼자가 아닐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온몸으로 배웠어요. 연기 자욱한 창고 안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지연이 마침내 누명을 벗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게 된 지금 그 지연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